아버지는 가족을 불러 모아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너희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곧이어 재생된 영상 속에는 남매가 재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땐 욕심이 앞섰을 뿐이었어요.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대구 남문시장 근처의 낡은 주택가. 이른 아침부터 골목길에는 생활의 소음들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아이들 등교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까지. 그 모든 일상의 소리들 사이로 70세의 박만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만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에 집을 나서서 손에 든 작은 휴대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시장 골목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볼품없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딘가 멍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옛 사랑 그리워라 님이 떠나간 뒤로는 이미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만호는 그 노래에 맞춰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고 때로는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죠.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장 입구의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오순덕 아주머니가 옆에서 김치를 파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치매라던데. 그녀는 박만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길만 빙빙 돌아다니시더라고. 어제는 자기 집 찾지 못해서 한참을 헤매시던데. 김치가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정말 심한 모양이네. 자식들이 모시기 힘들겠어.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도 언젠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만호가 바로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죠.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집 사장은 저 어르신 매번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똑같은 자리를 맴도시는데 뭔가 사려고 하시는 건지 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과일가게 아저씨는 치매 걸리신 분은 원래 그래. 우리 동네에도 몇 분 계시는데 다들 비슷해. 라고 말했습니다. 박만호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계속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가사에서는 작게 흥얼거리기도 했죠. 고양역님 떠나신 고양역 현인의 노래가 나오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 박만호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몇 초 동안 그 자리에서 서성이더니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지켜보던 상인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40대의 아들 박성진과 딸 박선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박만호가 들어와도 그들은 잠깐 쳐다볼 뿐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심해져. 어제는 집 주소도 헷갈려 하시더라고. 동네 김할머니가 모셔다 드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제 큰 사고라도 날지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완전히 까먹으셨잖아. 내가 우연히 와서 본 거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화재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성진이 이 말을 짚으며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회사 일로 바쁘고, 너도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잖아. 게다가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가게가 빠듯한데. 맞아, 정말 힘들어. 선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이라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월급의 반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우리도 지쳐가고 있어.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 말이야. 우리는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부족하잖아. 선희가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더 나을 것 같아. 제대로 된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우리가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야. 두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무언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부담을 덜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일단 몇 군데 알아보자. 시설도 좋고 평판도 괜찮은 곳으로. 성진이 말했습니다. 비용은 아버지 연금하고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될 것 같아.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어. 더 늦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바로 그때 방 구석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호는 늘 앉는 그 자리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죠. 고향의 봄꽃 피는 산골에서 익숙한 동요가 흘러나왔고 그는 작게 따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식들의 대화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만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히 명료한 의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보고 있다. 박만호를 모시고 병원에 간 것은 성진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진의 말에 박만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희도 함께 동행했고 세 사람은 대구 시내의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박만호는 여전히 라디오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나오는 옛 가요에 맞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다른 환자들의 시선을 끌었죠. 어떤 할머니는 저 어르신도 우리처럼 치매 검사 받으러 오신 모양이네라고 속삭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박만호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아드님 성함을 말씀해 보세요. 박만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는데 때로는 정확히 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성진과 선희는 의사와 별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의사의 말에 두 남매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 돌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성진이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에 놓인 컴퓨터 화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환자 목록이 떠 있었는데 박만호라는 이름 옆에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환자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VIP 고액 자산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성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싶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선희를 불러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선희야, 저거 봐. 아버지 이름 맞지? 선희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특별관리 환자, VIP 고액 자산가.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성진이 조심스럽게 수납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아버지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납 직원이 화면을 확인해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병원 내부 관리용 정보라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녀는 급히 화면을 바꿨지만 이미 두 남매는 모든 것을 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주차장에서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박만호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앞좌석의 성진과 선희는 방금 본 것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고액 자산가라니. 선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인데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지만 주민번호까지 확인했을 때 분명히 자신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두 남매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박만호가 잠든 후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돈이 있으시다면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비 걱정하면서 사는데.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면서도 혹시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그녀의 추측에 성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치매가 심해지면 중요한 것들도 까먹는다고 하잖아. 통장이나 증서 같은 것들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실 수 있고. 성진의 말에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박만호는 자신의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속삭임이 그의 귀에 들어왔죠.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식들의 반응까지 말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박만호는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과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방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라디오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실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정말 병원에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성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치매시니까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찾아드려야 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만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이 자신의 건강에서 재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성진과 선희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성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요양병원이에요. 박만호는 라디오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양병원? 그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고 눈빛도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안전하게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계시고 간병인분들도 24시간 돌봐주시거든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박만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억력도 많이 흐려지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며칠 전에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요? 선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직장 때문에 항상 곁에 있어 드릴 수 없으니까 걱정이 너무 커요. 그곳에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아버지도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박만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의 대답에 두 자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을 뒤져서 재산의 흔적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푸르른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4층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원장실에서 상담을 받을 때 성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원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자산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는 말을 흐리며 성진과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죠.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한쪽 침대에는 이미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고 다른 쪽이 박만호의 자리였습니다. 간병인이 와서 박만호를 안내해드렸고 그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 박만호가 중얼거리자 간병인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편안하게 지내세요. 성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는 게 더 안전해요. 저희가 자주 뵈러 올게요. 박만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겠지. 선희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두 자식이 떠난 후 박만호는 병실 창문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가로수들이 보였고 멀리 대구 시내의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죠. 옆 침대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박만호입니다. 박만호가 대답하자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딸들이 모셔다 드린 거죠?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의 말에는 어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호는 침대에 누워서 작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라디오는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운 금강산 꿈에도 그리운 금강산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성진과 선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 틈을 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진은 아버지 방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고 선희는 거실의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을 텐데. 성진이 중얼거리며 옷 사이사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옷가지들과 오래된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장이나 증서 같은 것도 없고 정말 이상해. 병원에서 본 게 맞는 거 맞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진이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어디에 숨겨뒀는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은행에 맡겨두신 것 같은데. 선희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은행. 아버지가 주로 이용하시던 은행이 어디였지? 성진이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농협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 한번 가봐야겠어. 그 시각 병원에서는 박만호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김철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는 간병인들의 발자국 소리만 가끔씩 들려왔죠. 박만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놈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릴지 두고 보자.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박만호는 그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 어둠 속에서는 대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남문시장 방향의 불빛들도 보였습니다. 박만호가 평생을 살아온 그 동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온 집에서는 두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찾기 위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성진과 선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전에 남문시장 근처의 농협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의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통장 관리를 저희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박만호 명의의 계좌에는 연금이 들어오는 보통예금 하나뿐이었고 잔액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지점들도 문의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간 선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더욱 세밀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장판을 들춰보기도 하고 벽장 뒤편까지 손을 넣어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같이 신중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어디엔가 숨겨뒀을 거야. 선희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 찬장까지 뒤져봤습니다. 그때 선희의 눈에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듣던 것과는 다른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라디오였죠. 호기심이 생긴 선희는 그것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계좌번호인가? 선희는 그 종이를 떼어내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은행 계좌번호 같아 보이는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은행명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시내의 한 지방은행이었죠.
선희는 급히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큰일 났어. 뭔가 찾은 것 같아. 선희의 흥분된 목소리에 성진도 긴장했습니다. 뭘 찾았는데? 계좌번호 같은 게 적힌 종이를 찾았어. 지방은행 것 같은데 내가 확인 안 해본 곳이야. 성진은 즉시 선희가 알려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법적 대리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성진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남매는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큰 돈을 숨겨두셨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에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 말이야.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런데 아버지 상태로는 직접 물어봐도 기억 못 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법적 대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성진의 말에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네.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지. 치매 환자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당연하고. 선희도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혹시 사기꾼들이 노릴 수도 있잖아. 며칠 후 성진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와 함께 재산관리 관련 상담을 받았죠.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박만호가 다른 환자들과 함께 공용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몇몇 할머니들이 그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박만호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래요. 돈 있는 줄 알고 잘해주더니 막상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는 여기 모셔다 놨어요. 한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한테 기대할 게 없으면 바로 짐처럼 생각해버려. 박만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만호는 순순히 따라가며 약을 받아드셨습니다. 그날 오후 성진과 선희가 아버지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선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여기 사람들도 착하고.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집에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것들 어디에 보관해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박만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디에 뒀더라? 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찾아서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성진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셔.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해.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관리권을 넘겨받자. 그날 밤 병원에서 박만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옆 침대에 김철수가 잠든 사이 박만호는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자식들이 어디까지 갈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구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남문시장 방향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만호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성진은 법무사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선희는 아버지의 집을 더욱 꼼꼼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일에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만호는 병원의 공용 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만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철수가 깜짝 놀라며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여기 박 어르신이 갑자기. 간병인이 달려와서 박만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도 가빠졌죠. 빨리 의사 선생님을 부르세요. 간병인의 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의사가 도착해서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발작 증상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박만호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간호사가 급히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만호 환자의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성진은 회사에서 급히 나왔고 선희는 집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리며 초조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선희가 걱정스러워하자 성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까지 있으시니까.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두 자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아버지의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직후 성진이 선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라도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찾지도 못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선희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러게. 아직 성년후견인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유언장 같은 것도 없으시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병실로 향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다는 재산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만호를 보고서야 두 사람은 겉으로나마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선희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만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성진과 선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늦장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약에라도 아버지가 더 위험해지시면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 유 원장은 정리해 두셨죠?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다음 날 오후 박만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약하긴 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과 선희가 문병을 왔을 때 박만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희들 고맙다. 바쁠 텐데 와줘서. 선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참에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박만호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정리?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 원장은 정리해 두셨죠?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만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원장,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선희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저희가 모르는 계좌나 재산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계좌번호라도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라도 뭔 일이 생기면 저희가 관리해야 하니까요. 박만호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걸 걱정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두 자식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게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성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선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들만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박만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성진과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만호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내일 다시 와라. 두 자식은 아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선 후 선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맞지? 아버지가 뭔가 있다고 하셨어. 내일 오면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아. 그날 밤 박만호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장 발작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받은 스트레스가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박만호는 병실에서 간병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밤 근무를 서는 젊은 간병인 김유진이 다가왔죠.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박만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을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김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원장님이 안 계실 텐데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이요. 원장님께 박만호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박만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장은 즉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원장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만호를 보더니 다른 환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복도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장실로 이동했죠. 어르신, 무슨 일이시죠? 원장이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님,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원장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만호가 손을 들어 원장을 제지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박만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리멍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료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오늘 내가 본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검사와 진단이 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가짜였습니다. 나는 연기를 했고 자식들은 그것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야 내 재산에 손을 댈 명분이 생기니까요. 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을? 박만호의 얼굴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내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어요. 내가 죽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유 원장은 써뒀느냐고 묻더군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적지 않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예요. 박만호는 원장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자식들이 오면 나는 모든 걸 털어놓을 작정입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모두 지켜봤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성진과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실까? 선희가 성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이셨어. 아마 오늘은 제대로 얘기해 주실 것 같아. 성진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만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라디오는 켜져 있지 않았고 그의 표정도 어딘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박만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성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그 얘기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선희도 기대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중요한 서류들이나 계좌 정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만호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모든 걸 말해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에게 물어볼 게 있다. 두 자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여기 입원한 동안 뭘 했느냐? 박만호의 질문에 성진과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성진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거죠. 혹시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뒤지고 은행을 돌아다니고 법무사까지 찾아갔더라. 박만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자식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어떻게 그걸? 박만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을 말이다. 그의 눈빛이 예전의 멍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료하고 예리한 눈빛이었죠. 선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치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실까봐. 하지만 박만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치매? 박만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게 연기였다.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기억력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한 거야. 선희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었다. 박만호의 말에 두 자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 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너희들이 변했어. 내 건강보다는 내 재산이 더 중요해졌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에게 들켜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박만호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때다. 박만호의 마지막 말이 병실에 울려 퍼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박만호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너희 둘 다 와라.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건가요? 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동안 완벽한 연기였다.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어서 말이야. 선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일들을. 선희의 말에 박만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집을 뒤진 것, 은행을 찾아다닌 것, 법무사까지 만난 것까지 모두 말이야. 두 자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만호는 원장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곧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고 그는 박만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내일 오전에 회의실을 하나 빌려주실 수 있나요? 가족들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원장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성진과 선희는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정말 다 알고 계셨다니. 선희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모두 들켜버렸어. 어떻게 하지? 성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뭘 말씀하실까? 혹시 우리를 아예 용서 안 하시는 건 아닐까?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도 아버지를 걱정해서 한 일이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2층 회의실에는 박만호와 성진, 선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만호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원장도 참석했고 간병인 김유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위한 자리다. 박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긴장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죠.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너희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결과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만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성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인가요? 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모든 재산 목록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것들 말이야. 박만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각종 투자 상품까지 합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선희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많은? 박만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거지. 박만호는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뒀다. 화면에는 성진과 선희가 집을 뒤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죠. 영상 속에서 성진은 아버지 방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고 선희는 서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아버지 치매 때문에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찾아드려야 해.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서 관리권을 넘겨받자. 두 자식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영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나눈 대화였죠. 만약에라도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찾지도 못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박만호는 영상을 멈추고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다. 내가 죽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재산을 놓칠까봐 걱정했던 거야. 성진과 선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기억하느냐? 유언장은 정리해 두셨죠? 계좌번호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서. 박만호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걱정? 재산을 걱정한 거지. 나를 걱정한 게 아니야. 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만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했다.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버린 자식들에게 줄 건 없다. 박만호는 유언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내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김유진 간병사에게 일부를 남긴다. 김유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지만 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박만호의 선언에 성진과 선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박만호는 단호했습니다. 박만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흩날려도 마음은 남는다.
너희는 이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회의실에는 성진과 선희의 오열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만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남문시장 근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는 당당하고 또렷한 모습으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라디오가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멍한 표정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박만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생선가게 오순덕 아주머니가 다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만호 아저씨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김치가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박만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도 또렷하고 정신도 말짱해 보였거든요. 아이고,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편 성진과 선희는 각자의 집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발표 후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버지한테서 라디오를 찾은 것도 내가 아니었으면. 선희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뭐, 성급하게 군 게 나야? 법무사 만나러 간 건 누구야? 너야말로 너무 노골적이었어. 두 남매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고 법적으로도 유언장은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호는 사회복지재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하며 기부 절차를 진행했죠.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요. 박만호의 말에 이사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귀한 결정이십니다. 반드시 뜻하신 대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만호는 기부증서를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박만호는 간병인 김유진을 따로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차분한 대화를 나눴죠. 유진 씨,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치매 환자인 줄 알고도 한결같이 잘해주셨잖아요. 김유진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돈을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 씨는 내 혈육도 아닌데 진심으로 돌봐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죠. 박만호는 김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혈연관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자식들은 돈만 보고 나를 대했지만 유진 씨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나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죠. 김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박만호의 기부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대구시민 박만호 씨, 전 재산 사회 기부. 따뜻한 나눔 실천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이 치매 환자라고 생각했던 박만호가 사실은 거액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박만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만호는 여전히 소탈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똑같아요.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신문 기사를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성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선희도 함께 따라왔죠.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성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박만호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은 바꿀 수 없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끝이야.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남는다. 박만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언젠가 너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그제야 진짜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잃은 것이 더 큰 상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자식 노릇을 해보자고 말이죠. 그날 저녁 박만호는 혼자 남문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라디오가 들려 있었고 거기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박만호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대구 시내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모두 나누어 주었지만 그 대신 마음의 평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박만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